말단 병사의 전설 제76장 무란 성계와 연결된 문민 성계의 어느 한 공간. 그곳을 조용히 항행 중인 건 소형 군용 수송선 한 척이었다. 내부 선실에는 총 400석의 좌석 중 300여 명이 넘는 점고 아름다운 여군들이 삼삼오오 모여 조용히 수다를 떨고 있었다. 언니, 이 창문 왜 안 열려요? 벌써 공간 점프는 끝났잖아요. 강리나가 창문 옆에 버튼을 눌러보며 옆자리의 유아은에게 물었다. 전자책을 읽던 유아은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고장 났나 보지. 뭐 어차피 밖에 봐봤자 별거 없잖아. 아니, 근데 모든 창문이 다 안 열려요. 강리나는 주변의 다른 창문들도 단단히 잠겨있는 걸 가리켰다. 전부 다. 유아은이 놀란 듯 되물었다. 아무리 그래도 모든 창문이 동시에 고장날 리는 없었다. 더군다나 점프 전에는 분명 열렸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전부 고장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혜리는 강리나가 처음 말을 꺼낼 때부터 이상함을 느끼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떤 불길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종실로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본 유아은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서둘러 뒤따랐다. 조종실 앞에 다다른 사혜리는 유아은이 따라온 걸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문이 반잠금 됐고 통신도 끊겼어. 뭐라고요? 왜 갑자기 통신이 설마 그 4명의 장교들... 유아은의 표정이 확 굳었다. 통신과 창문, 출입문 제어는 조종실에서만 가능하다. 이건 분명 그 4명의 장교가 저지른 짓이었다. 하지만 왜? 그들과 특별히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태껏 몇 날 며칠 동안 꽤 사이좋게 지냈는데? 사혜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 역시 이유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군부가 강진우의 주변 인물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추측이 떠올랐다. 군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재앙의 별이 가진 인맥이 바로 이들이니 이들을 없애면 강진우는 정말로 철저하게 고립된 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강진우에게 휘말린 것처럼 들릴까봐 싫었다. 그보다 어린 강진우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복잡했다. 존경도, 사랑도 아닌 따뜻함, 가족 같은 편안함. 그래서였을까?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를 원망하거나 후회한 적은 없었다. 아마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때 다른 중대의 여군 장교들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조종실 앞으로 몰려왔다. 유아은의 설명을 들은 A선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기세로 외쳤다. 우린 기갑 병기만 100대가 넘는다고. 문 따버리면 되는 거 아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수연은 조심스럽게 품속에서 작은 권총 하나를 꺼내 들었다. 조종실 문 제어판을 조준하면서 수연 언니, 무기 어떻게 갖고 있었어요? 기갑들은 다 화물칸에 두고 오라 했잖아요. A서가 깜짝 놀라 물었다. 원래 여군들은 전투기갑을 입은 채로 탑승하려 했지만 금색 견장의 장교가 무게 균형이 깨진다며 강제로 벗게 한 것이었다. 제수연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기갑은 무겁지만 이 정도는 괜찮잖아. 다들 아까워서 몰래 하나씩 챙긴 거지. 그 말과 동시에 100명 넘는 여군들이 순식간에 각양각색의 소형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 옆에 있던 임설이는 20cm 길이의 원통형 기기를 꺼내 양손으로 비틀던 윙. 한 줄기 푸른 빛이 뻗어나가며 1m 길이의 광검이 형성됐다. 그 모습을 본 A선은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야, 진짜 너희 대단하다. 나만 몰랐네. 아주. 그 사이 제수영과 임설이는 바로 조종실 문 파괴 작업에 들어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선내 스피커에서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단지 군부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을 새 기지로 이송하는 것뿐입니다. 조종실 안의 금색 견장의 여장교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땅을 칠 기세였다. 처음엔 기갑만 다 치워두면 완벽할 줄 알았는데 설마 이들이 이 정도로 대비해둘 줄이야. 처음부터 금속 탐지라도 할 걸. 하지만 그랬다면 오히려 선착도 못했겠지.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은 어떻게든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였다. 그래서 그녀는 군부 명령이라는 말을 꺼낸 것이다. 새 기지라니. 설마 우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는 안 돌아가는 거에. 유아은이 크게 놀라며 물었다. 주변의 여군들도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곳은 수치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추억도 남은 장소였다. 갑자기 새로운 기지로 간다는 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정말 몰라요. 전 그저 명령에 따라 여러분을 새 기지로 보내는 임무만 받았을 뿐입니다. 조종실 안의 금장 장교가 옆에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자 항법 담당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착한 셈이었다. 군부 명령이라고요. 그럼 명령서를 보여줘요. 사해린이 차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건 구두 명령이어서 문서로는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그녀는 허리에 찬 권총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난다. 그 말을 들은 임설이는 말없이 광검을 들고 조종실 문을 크게 휘둘렀다. 파! 번쩍 쾅! 그 거대한 문이 우그러진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문 밖의 여군들이 조종실 안에 4명의 장교들이 권총을 겨누고 있는 걸 보자 일제히 본능적으로 총을 들었다. 쏘지 마! 유아은이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총 쏘지 마요. 지휘관님들께 괜히 패 끼치지 맙시다. 그 한마디에 여군들의 팽팽한 긴장감이 다소 풀렸고 총구도 조금씩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조준은 멈추지 않았다. 금장 장교는 냉정한 얼굴로 말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우리 모두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게 본분입니다. 그러면서 동료 장교들에게도 총을 내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부하들은 이미 겁에 질려 온몸을 떨며 겨우겨우 총을 집어넣었다. 한 소녀는 총을 넣으려다 실패하고 또다시 시도해서야 겨우 성공했다. 모두가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금장 장교가 조종석의 버튼을 눌렀다.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긴 여러분의 새로운 기지입니다. 괜한 소란은 피우지 말아주세요. 그 말과 동시에 금속으로 된 창문들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고강도 방탄 유리를 통해 바깥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풍경은 수많은 운석이었다. 기지가 뭐라더니 운석지대잖아. 여긴 도대체 어디야? 제일 먼저 창문에 얼굴을 붙인 에이서가 돌아보며 물었다. 여긴 무란성계 근처, 문민성계 외곽이다. 저기 보이는 지름수 킬로짜리 운석이 바로 여러분의 새 기지다. 금장 장교는 화면을 가리키며 차분히 말했다. 우리 유배당한 거야. 장교의 말과 동시에 거대한 운석을 본 여군들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누구나 알았다. 무란성계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력의 경계지대. 문민성계는 그 외곽, 가장 먼 오지다. 이 둘의 접경지에 기지를 마련해줬다는 건 딱 봐도 쫓아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금장 장교가 기대했던 절망의 표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여군들의 얼굴에 떠오른 건 오히려 해방감 같은 가벼움이었다.
뭐야, 얘네 왜 안 무서워해? 이 오지에서 사는 게 좋은 건가? 여군들이 그런 표정을 짓는 이유는 간단했다. 유배라는 말, 그건 곧 군부는 더 이상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 드디어 진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물자가 부족하든, 환경이 열악하든, 그녀들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자유롭고 조용한 삶.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과 치욕에 비하면 오지는 오히려 선물 같은 곳이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금장장교는 이들이 과거 위문병 출신이라는 것까진 알아도 그들이 감내한 지옥은 알지 못했다. 그녀들에겐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었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조용한 생활이 가장 큰 꿈이었다. 그 순간 조용히 있던 유아은이 갑자기 떠오른 듯 말했다. 근데 우리만 이쪽으로 보내진 거라면 강진우 장교님은요? 그 말에 모두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동시에 금장 장교를 바라보았다. 강진우 대위는 여러분의 직속 지휘관이고 당연히 이 기지의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될 겁니다. 그분이 복귀 보고를 마치면 곧바로 이곳으로 전속될 거예요. 금장 장교는 살짝 조심스러운 말투로 대답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여군들이 강진우를 얼마나 따르는지. 군부 안에서는 그를 여군들의 공동 애인쯤으로 생각하는 시선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게 젊고 건강한 남성 장교 하나와 수백 명의 여군들이 함께 있었으니 의심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 말을 들은 몇몇 어린 여군들은 캬 하고 소리치며 기뻐 날뛰었다. 반면 나이가 있는 여군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강진우가 큰 뜻을 품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런 그가 이런 오지로 유배되는 건 그의 장래에 치명적인 손해였다. 하지만 유아은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은 반드시 빛날 사람이에요. 그가 여기 온다면 저도 여기 남겠어요. 그녀는 원래 조용한 삶을 바랐지만 은인이자 사령관인 강진우를 위해서라면 그 바람도 버릴 수 있었다. A선은 생각이 좀 달랐다. 그녀는 완전 신났다. 여긴 황제도 손 못 대는 곳이지. 그럼 전함 몰고 자유롭게 휘젓고 다녀도 되는 거네. 그녀는 강진우가 말했던 그 정체불명의 전함 덱스호가 자꾸만 생각났다. 그 전함, 빨리 보고 싶다. 진짜 최고였는데. 바로 그때 함내 컴퓨터가 음성을 재생했다. 전원 좌석에 착석 후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본 함선은 곧 착륙 게이트로 진입합니다. 스크린 속에서 보이던 거대한 운석이 갑자기 중앙에 틈을 벌리기 시작했다. 틈 가장자리에 붉은 불빛이 반짝이며 활성화됐고 모두가 놀랐다. 설마 기지가 이 운석 안에 지어진 거야? 금장 장교가 무슨 말을 하기 전 유아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들 자리에 앉고 벨트 매요. 이제 우리 새 기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여군들이 일제히 외쳤다. 네 대장 언니. 그리고 다들 웃으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강민아는 한껏 들뜬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며 유아은에게 물었다. 언니? 새 기지 안에는 뭐가 있어요? 혹시 큰 목욕탕도 있어요. 다 같이 목욕하고 싶어요. 유아은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안 가봤지만 저 착륙 게이트만 봐도 설비가 꽤 괜찮을 것 같네. 그녀는 저 거대한 게이트를 보며 대략 3급 기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내부 시설도 3급 이상. 이전에 머물렀던 1급 기지보다 무려 2단계 높은 셈이다. 주변의 눈 밝은 여군 장교들도 같은 생각을 했고 그들은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속삭였다. 이 말에 여군들은 더욱 들떴다. 3급 기지는 일반적으로 소장급 장교가 주둔하는 시설이다. 각종 군사시설은 물론 생활고락시설도 완비되어 있었고
특히 수영장은 상징적인 존재였다. 수영이 뭔지 구경도 못 해본 여군들은 이제 수영을 배우겠다고 기대에 부풀었다. 처음 느꼈던 유배지의 불안감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금장 장교와 그녀의 부하들은 한마디로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군부가 쟤네들 유배시킨다면서 이런 3급 기지를 지어줬다고. 이건 유배가 아니라 호화 생활이잖아. 그녀들은 기지 건설 담당 장교가 여군들과 관계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함선은 유도등을 따라 착륙 게이트에 천천히 접안했다. 숙련된 금장 장교는 단번에 그 게이트의 급수를 알아챘다. 50척 이상 전함 동시 착륙. 이건 4급 게이트잖아. 중장급 기지급이란 건데.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여군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미 신난 애들을 더 들뜨게 해봤자 자신만 짜증날 뿐이었다. 그래서 짐칸과 출입구만 열어준 뒤 조용히 그녀들을 바라봤다. 기갑 장비를 꺼내들고 환호성을 지르며 기지 안으로 달려가는 여군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말없이 문을 닫고 조종석으로 돌아갔다. 됐다. 끝났다. 선체가 게이트에서 충분히 떨어지자마자 그녀는 공간 점프를 작동시켰다. 진짜 싸가지 없는 여자야. 며칠을 우리랑 먹고 자놓고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튀냐. 에이서가 떠나는 함선을 향해 소리쳤다. 유아은은 담담히 말했다. 됐어. 신경 쓰지 마. 우린 이제 우리 일에 집중하자. 이 기지 엄청 넓어 보이니까 길 잃지 않게 조심하고. 그 말에 기지를 탐험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여군들이 환호를 지르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유아은과 몇몇 장교들은 곧장 지휘탑으로 향했다. 새로운 둥지를 알기 위해선 중심부터 파악하는 게 맞았다. 그때 안경을 쓴 이하진이 조종석의 제어 패널을 보더니 감탄을 내뱉었다. 헐, 이거 대박인데요? 단순 지휘탑 제어 시스템만 해도 전 기지의 본부 제어보다 훨씬 앞서요. 당연하지 이게 어디 보통 기지냐. 3급 기지라니까. 에이서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여기저기 눌러댔다. 3급? 우리 예전 기지는 1급이었잖아. 와, 진짜 대박이다. 이하진도 눈을 반짝이며 에이서를 따라 이것저것 눌러보기 시작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던 임소리는 이미 능숙하게 제어 패널을 조작하고 있었다. 양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주변 여군 장교들에게 말했다. 이 착륙 게이트는 비밀번호 하나로 작동돼. 연방 소속 전함이 이 코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열려버리지. 내가 그걸 없애고 우리 승인 없이는 못 열게 바꿔둘게.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연방. 이젠 같은 편도 아닌데 집 문을 아무나 열게 둘 수는 없잖아. 게다가 임설인의 컴퓨터 실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었다. 그녀가 손대는 순간 해결은 시간 문제였다. 그 사이 이미 시스템 매뉴얼을 뒤지고 있던 이하진은 본격적으로 내무 담당의 본분을 발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기지의 주요 시설 정보를 띄우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대박! 이 착륙 게이트, 전함 50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요. 거기에 유지 보수 설비도 완비되어 있고요. 이거 봐요. 버튼을 누르자 50개의 정박 트랙 위로 지상과 천장에서 수많은 정밀 기계팔이 쭉쭉 솟아났다. 그럼 그렇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3급 기지잖아. 에이서는 마치 이 모든 것이 자기 공인 듯 뿌듯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언니. 여긴 3급 아니에요. 뭐? 아니라고. 에이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구겨졌다. 그래도 뭐, 괜찮겠지. 그녀는 내무 전문가 이하진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그 모습을 본 이하진은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언니, 내가 2급이라고도 안 했잖아요. 사실은요, 여긴 4급 기지예요. 4급. A선은 바로 이하진의 손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주변 장교들도 일제히 시선을 집중했다. 이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모두들 입을 다물고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곧 이어 기쁨이 폭발했다. 우리 하진이 언니 울게 하지 말고 어서 기지 안에 뭐 있는지 더 보여줘. A서가 들떠서 말했다. 이하진은 살짝 웃으며 정보를 불러오기 시작했지만 금세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다. 어라? 왜 그러는데? 빨리 말해봐. A서가 재촉했다. 그냥 화면으로 직접 보세요. 이하진은 한숨을 쉬며 화면에 시설 목록을 띄웠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내용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말라연방 제1특수임무기지 시설 목록. 4급 착륙 게이트. 전함 쉰척 정박 가능. 보조 정비 시스템 완비. 보유 부품. 없음. 병사 숙소. 4인용 공간. 총면적 미기재. 화장실. 간이형 4기. 총면적 40평방미터. 무기고. 소형 레이저 권총 1정. 생산연도. 구주력. 의류창고. 구형 우주복 일부. 생산연도. 미상. 에너지장치. 연구동력 발전기 1기. 생산량 미상. 최고급 대형 욕탕. 동시 100명 입욕 가능. 면적 1만 평방미터. 식수 식량 생산기. 일일 공급량 충족. 면적 미기재. 총 기지 면적. 12만 평방미터. 통로 포함. 기지 방어막 최대 출력. 1. 1이라니. 방어막 출력이 1이 뭐냐고. 그건 일반 수송선보다도 못한 수치야. 2단계 기지야. A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유아은과 사예리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저었다. 유아은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군부가 우리가 편하게 지내도록 둘 리가 없죠. 이건 1급 기지도 못 돼요. 당장 항의해야 해요. 원래 있던 기지로 돌려보내 달라고요. A선은 조종석의 통신기를 들고 일어섰다. 하지만 그 순간 임설인이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용없어요. 여긴 통신 시스템도 없고 탈출할 우주선도 없어요. A선은 통신기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이내 바닥에 내던졌다. 이렇게 갇혀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외쳤다. 재수연 언니. 기갑 있잖아요. 기갑으로 통신하면 되잖아. 재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기갑 통신은 행성 내부용이에요. 거리 제한도 있어요. 우린 지금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곳에 있어요. A선은 말없이 힘없이 주저앉았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유아은은 다시 한번 대장 언니로서 나섰다. 다들 너무 낙담하지 말아요. 곧 강진우 대위도 여기로 오실 거예요. 그분이라면 분명 무언가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끼리라도 자리를 잘 잡고 동료들부터 챙기자고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신을 차렸다. 그래, 곧 장군님이 오신다. 그때까지만 잘 버티자. 좋았어. 나는 대욕탕부터 볼래. 진짜 1만 평짜리 욕탕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 좀 하자고. A선은 이하진을 끌고 바람처럼 뛰쳐나갔다. 다른 장교들도 웃으며 각자의 역할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예리는 유아은의 뒷모습을 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믿을 수 있는 대장 언니가 됐네. 한편 기암을 타고 돌아가는 길. 금장 장교는
공간 점프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상부와 연결했다. 임무는 완료됐나? 영상 속에서 잘생긴 중년 장교가 물었다. 예, 장군님. 대상들은 모두 기지로 입주 완료했습니다. 금장 장교는 경례 후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그 작은 부대에 사급 기지를 주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장군은 살짝 고개를 갸웃하더니 곧 웃음을 터뜨렸다. 아, 너 그 착륙 게이트 말하는구나. 걱정 마. 그건 공사단이 공기 단축하려고 사급 기준으로 만든 거야. 기지 내부 시설은 1급도 안 될걸. 말과 함께 기지 내부 정보가 전송됐다. 그걸 읽은 금장 장교는 폭소를 터뜨렸다. 푸아! 이런 거였군요. 아, 진짜 불쌍하네 걔네들. 이제 곧 그 일대는 전파 차단기로 봉쇄된다. 빨리 빠져나와라. 장군이 지시했다. 네. 곧 도성 진입합니다. 통제구역 도달까지 3시간 예상입니다. 금장 장교는 미소 지으며 보고했다. 장군은 살짝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명품 와인 샀거든. 같이 한잔 할까? 주변을 둘러본 금장 장교는 아무도 듣지 않는 걸 확인하고 작게 대답했다.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러고는 다급히 통신을 끊었다. 그 순간 문민성계와 운석지대 사이에 설치된 대형 신호 방해기가 가동되며 말라 연방 제1특수임 무기지는 완전히 연방과의 연락이 차단되었다. 그리고 그 시각 연방 수도성 특난의 지휘본부 반란 진압총사령관 칸무기 대장은 참모들과 함께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실내는 긴장감이 넘쳤지만 정작 본인은 느긋하게 입만 놀리고 있었다. 머리 쓸 일도 없이 말 몇 마디만으로 병력 배치가 뚝딱뚝딱 마무리됐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 실례 좀.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칸무기 대장, 말라연방 평정작전 총사령관이다. 참모들은 그냥 장식이냐고. 아니지. 그야말로 말만 하면 되는 권력자였다. 작전 계획. 이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죄다 짜놨다. 전투 지휘. 함대 사령관들이 워낙 출중하니 굳이 머리 쓸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칸무기는 자연스레 며칠 전의 군사회의가 떠올랐다. 그때를 떠올리자 슬그머니 입꼬리가 올라간다. 자, 이제부터 이번 평정작전의 함대 지휘관을 발표하겠습니다. 칸무기 대장은 근엄한 어조로 말한 뒤 웅장한 군사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거대한 회의장은 10,000명 가까운 장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여기 앉은 장교들, 최소 계급이 준장. 그 중에서도 소장급만 무려 4,5천 명이었다. 연방군의 장군이 이렇게 많아 하고 의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속사정을 아는 이라면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이 10,000명 중 9할 이상은 줄 잘 서고 뒷돈 바치고 아부에서 별을 단 존재들이니까. 겉으론 별이 빛나고 있으나 실전에서는 중이 하나에게도 처참하게 깨질 판이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 실력자도 있었다. 말단부터 해적 소탕, 반란 진압 등으로 실전 공훈을 세우며 올라온 인물들. 그런 이들은 수백 명 남짓, 대부분이 소장 혹은 준장이었다. 회의장 앞쪽에는 배 나온 장군들이 줄지어 앉아있고 뒤쪽에는 근육질의 실전형 장교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가끔 여리한 얼굴을 한 이들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앞줄의 돼지 장군들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칸무기는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자기 파벌의 장군들을 일부러 외면했다. 그들이 아부나 줄서기는 잘해도 전쟁엔 영광이었다. 저놈들한테 지휘권 줬다간 전부관 뚜껑이나 닫고 전선 나가야지. 그래서 결국 사전에 짜둔 명단을 조용히 바꿔버렸다. 제1함대 사령관 장지우 소장.
칸무기의 한마디에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진짜로 외부 인사에게 지휘권을 넘긴다고. 사실 군사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퍼졌을 땐 다른 파벌들은 올 생각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칸무기의 부하들이 다 차지할 텐데 뭐하러.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칸무기가 30만 척 함대의 편제를 전면 개편. 심지어 지휘관도 군사회의 참석자 중에서 선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들 말만 번지르르 하겠지 싶어 반신반의하며 회의장에 모였다. 그래도 칸무기 계열 장군들이 줄줄이 자리 뺏기면 파벌 내분이 일어날 테니 적어도 구경은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었다. 그 순간 은빛 제복을 입은 젊은 소장이 우직하게 앞으로 나섰다. 장지후 소장, 20살 후반쯤 되어 보이는 준수한 얼굴, 단단한 체격. 그는 묵직한 걸음으로 칸무기 앞으로 다가가 찰칵 자세를 바로잡고 거수경례를 올렸다. 칸무기는 옆에 있는 수행장교에게서 은색 지휘검을 받아 그에게 건넸다. 장지호는 양손으로 검을 받아 허리에 찼고 다시 경례를 올린 뒤 칸무기 뒤편에 섰다. 이 장면은 회의장 전체의 홀로그램으로 생중계되었다. 맨 뒷줄, 붉은 머리에 푸른 눈동자를 가진 젊은 소장 한 명이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의 옆에는 머리카락이 흑갈색, 표정은 나른하고 느긋한 또 다른 소장이 앉아 있었다. 칸무기 대장이 다른 파벌 인사한테 함대 지휘권을 줬다고. 붉은 머리 소장이 옆 사람에게 낮게 물었다. 그 나른한 표정의 흑갈 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 소장 계급은 명분일 뿐이야. 사실상 젊은 대장 소리 듣는 인물이잖아. 그 정도면 지휘권 받아도 할 말 없지. 붉은 머리 소장이 뭐라 더 말하려던 찰나. 제2함대 사령관, 위강혁 소장. 칸무기의 목소리가 다시 회의장을 울렸다. 순간, 붉은 머리 소장은 옆 사람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곧바로 다급히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야, 얼른 나가. 안 그러면 군법 위반이야. 그제야 위강혁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군복 매무새를 정리한 그는 군기 바짝 든 걸음으로 앞으로 향했다. 주변의 젊은 장교들은 그를 부러운 듯 동시에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